쓰레기나 줍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 33년간 산을 지켜온 70 노인에게 돌아온 건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불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산책로에 낙엽만이 바스락거렸죠. 70평생을 살아온 박종수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낙엽 한 장, 담배꽁초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집을 나설 때 부인이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옷 두껍게 입으세요. 알았소. 걱정 마.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그를 걱정했어요. 박종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거든요. 공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천천히 준비하면 되니까요. 걷는 동안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불이 꺼진 집들, 가로등 불빛,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 이 시간의 고요함이 좋았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실 앞을 지나던 젊은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26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일찍 시작하면 일도 수월하거든. 저도 배워야겠어요. 박 선생님처럼 부지런하게.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게으르면 안 되지. 박종수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 자신의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33년을 산림청에서 보내며 산과 나무를 상대하다 보니 사람보다는 자연이 더 편했어요. 나무는 말이 없지만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인내를, 성장을,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공원 관리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지만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돌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가 장비를 챙겼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쓰레기 봉투, 장갑.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도구를 소중히 다루는 건 산림청 시절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도구는 일을 즐겁게 만들어주니까요. 아침 햇살이 느티나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는 잠시 빗자루를 세우고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저 나무가 여기 심어진 게 아마 15년쯤 됐을 겁니다. 처음엔 팔뚝만 했던 것이 이제는 2아름이 넘었죠. 저 나무를 심던 날도 이렇게 맑았지. 박종수는 나무를 심는 장면을 기억했어요. 산림청 후배들과 함께 전국의 공원에 나무를 심던 날들. 땀 흘려 일하고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고 심은 나무가 잘 자라길 기도하던 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랄 줄. 그리고 자신이 퇴직 후에 이 공원을 돌보게 될 줄. 세월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조용히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어떤 건 빨리 자라고 어떤 건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자기 속도대로 자라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박종수는 믿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낙엽을 쓸었습니다. 갈색, 노란색, 붉은색. 가을 낙엽은 참 다채로웠어요. 하나하나가 다른 색깔을 가진 게 신기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잎인데도 조금씩 달랐죠. 사람도 그렇지 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형제자매가 다 다르듯이 박종수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급하고 둘째는 느긋했어요. 어릴 땐 걱정했지만 다 커서 보니 각자 자기 길을 잘 찾아갔더군요. 할아버지, 여기 벤치 좀 닦아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인근 리조트 직원인 듯 했습니다.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박종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꺼냈습니다. 요즘 관리가 영 안 되네. 낙엽도 그대로고. 남자는 투덜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종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벤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33년간 산을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 작은 공원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벤치를 다 닦고 일어서는데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0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오전 10시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점심 도시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같은 미화원 김씨 아주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일한 지는 박종수보다 오래됐다고 했죠. 박 선생님,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먹고 벤치에서 좀 쉬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일 많이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김씨 아주머니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법, 화단 관리하는 법, 민원인 대하는 법.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죠. 박종수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연못 쪽 벤치가 보였어요. 그곳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햇볕도 적당하고 바람도 잘 통했거든요. 무엇보다 연못에 비친 하늘을 보는 게 좋았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밥과 반찬은 소박했지만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젊은 시절 산불 진화 현장을 누비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반찬도 간이 딱 맞았죠. 천천히 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못에는 오리 몇 마리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바람에 물결이 일었다가 잔잔해지길 반복했습니다. 참 평화롭구나. 산림청에서 일할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바빴습니다. 산불 예방, 불법 도벌 단속, 나무 심기, 숲길 조성. 쉴 틈 없이 일했죠. 특히 봄과 가을엔 산불 조심 기간이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가 기억났어요. 25년 전, 그러니까 1999년 봄이었죠. 강원도 산골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로 번져갔어요. 박종수는 그때 산림청 현장 담당자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과 협력하면서 산림 상황을 파악하고 불길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죠. 불길에 갇힌 가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죠. 너무 위험하다고,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박종수는 대원셋을 데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기로 숨이 막혔습니다.
방화복을 입었지만 온몸이 뜨거웠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집 뒤편이었어요. 엄마와 아이 둘, 그리고 할머니까지 4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박정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됐거든요. 할머니를 업고 대원들이 엄마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나왔을 때 박정수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았어요. 4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게 박정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엄마는 울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어요. 박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 일로 박정수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표창이 아니었어요. 4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원을 자주 찾는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박정수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아이는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무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가리킨 건 은행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란다. 왜 은행나무예요? 가을 되면 노란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은행이지. 은행? 은행에서 파는 거요? 박정수는 웃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은행나무 열매를 모르는구나. 아니야. 먹는 은행이란다. 가을에 떨어지면 냄새가 좀 나는데 겉껍질 벗기면 하얀 알맹이가 나와. 그걸 구워 먹으면 고소하단다. 우와, 신기해요.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도 저랬었거든요. 산에 가면 나무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이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어떤 나무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인연이 되어 산림청에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숲과 함께 살았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나무 박사예요? 아이의 질문에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오래 봐서 아는 거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무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럼 자주 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뛰어갔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뭔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후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화단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시든 꽃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공원 한쪽에 쌓인 낙엽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갈퀴로 낙엽을 긁어 모으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 소리가 박정수는 좋았어요. 일한다는 느낌,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 그때였습니다. 큰 승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어요. 리조트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차였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봤어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관리가 왜 이 모양이야? 낙엽이 수북하잖아.
박종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리조트 사장으로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정장은 비싸 보였지만 태도는 거칠었습니다. 야, 거기 할아버지. 박종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종수는 갈퀴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언제 치울 거야? 우리 손님들 산책하는데 지장 있다고.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 당장 치워. 박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3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형 산불을 진화하고 불법 도벌을 막아내며 산을 지켰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원 미화원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빨리 안 움직여.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종수는 묵묵히 돌아서서 낙엽 더미로 향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갈퀴를 다시 잡았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으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종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등이 묵직하게 눌렸지만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작업실로 돌아가 도구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하나하나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좋겠구나.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70평생 그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박종수는 미소 지었어요.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왔소? 부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왔소. 씻고 와요. 받곧 돼요. 박종수는 욕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부인이 물었어요. 오늘 일 어땠어요? 괜찮았소. 날씨도 좋고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 정도야 뭐.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았거든요.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종수는 반쯤 듣고 반쯤 흘려보냈습니다. 몸이 피곤했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우니 온몸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박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하지만 박종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도 아침은 평온하게 시작됐습니다. 박종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집을 나섰어요. 공원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걷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이 좋았죠.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리조트 사장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옳은 건가?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자신은 그저 미화원일 뿐이니까요.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 있는 걸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냥 잠이 안 와서.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소?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박종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죠. 이거라도 드시고 가요. 고맙소.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박종수는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별자리 이름을 다 알고 계셨죠. 별도 제자리에서 빛나는 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 공원에 도착하니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었어요. 오늘은 화단 주변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한 포기씩 조심스럽게 뽑아냈죠. 잡초를 뽑는 일은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뿌리째 뽑아야 다시 자라지 않거든요. 하지만 너무 세게 당기면 주변 흙이 무너져서 꽃들이 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뽑아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리조트 사장이 또 뭐라 했대요? 옆에서 작업하던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근데 요즘 그 사람들 너무 심해요. 맘날 트집 잡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박 선생님은 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 같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종수는 대답 대신 잡초를 뽑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사실 김씨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리조트 쪽 직원들이 유난히 공원 관리에 불만을 터뜨렸거든요. 낙엽이 많다, 벤치가 더럽다, 화단이 지저분하다. 끊임없이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까다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았죠. 왜 그러는 걸까? 박종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공원 동쪽 화장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힘든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죠. 거울을 닦다가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젊었을 때 거울을 보면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월 참 빠르구나. 한숨을 쉬며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보니 큰 트럭 한 대가 공원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리조트 로고가 붙은 트럭이었죠. 박종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트럭이 멈추더니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려 큰 비닐봉지들을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건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봉지들이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박종수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여기다 버리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장님 지시야. 여기 버리라고. 이곳은 공공공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투기는 불법이에요.
그제야 남자가 박종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불법?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박종수는 참았습니다. 33년 산림청 생활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나빠진다는 것.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해봐. 우리 사장님이 누군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난번 그 리조트 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이었지만 품위보다는 위압감이 느껴졌죠. 왜 작업을 멈췄어? 사장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직원이 박종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못 버리게 한대요. 사장은 천천히 박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차가웠어요. 박종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이지?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럼 청소나 해. 여기 쓰레기 버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곳은 공공공원입니다. 사업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박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 그 말에 박종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 33년간 산을 지키고 산불을 막고 나무를 심고 가꾼 세월이 그 한마디로 비하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그저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유로 치부되는 것. 나 좀 비켜봐. 일 못하겠으니까. 사장이 박종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리 세게 민 건 아니었지만 70 노인에게는 충분한 힘이었죠. 박종수는 비틀거렸어요. 발이 꼬이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종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빨리 버리고 가.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들이 공원 구석에 하나둘 쌓였어요. 박종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혼자였으니까요. 트럭이 떠나고 승용차도 떠났습니다. 공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박종수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쌓인 쓰레기 더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건축자재 조각, 음식물 찌꺼기, 일회용품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할까? 아니, 치우는 게 맞는 걸까? 치우면 또 버리러 올 텐데. 박종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공원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주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주임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박종수는 방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 자신이 막으려 했던 것, 사장이 밀친 것. 다 말하고 나니 입이 바짝 말랐어요. 주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리조트 측에서 공원 벤치랑 가로등 개선 사업에 후원금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불법 투기는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위에서 리조트랑 마찰 빚지 말라고 해서요. 주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시에서도 리조트 투자 유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원칙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치우겠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박종수는 알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사무실을 나와 다시 쓰레기 더미로 갔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어요. 땀이 났습니다. 박종수는 장갑을 끼고 하나씩 봉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한 봉지를 옮기고 나면 숨이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박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해요. 김 씨 아주머니는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박종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서 1시간 넘게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땀이 등을 흥건히 적셨어요.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목이 말랐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박 선생님, 물 좀 드세요. 김 씨 아주머니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박종수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당연한 거죠. 혼자였으면 못 끝냈을 겁니다. 우리 서로 도와야죠. 나이 든 사람들끼리. 김 씨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박종수도 따라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먼저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지정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옮겼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몸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3년을 산림청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퇴직금으로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줬습니다. 남은 돈으로 부인과 조촐하게 살림을 꾸렸죠. 연금도 나오고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으니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평생 나무를 지키고 산을 가꾼 일이 그저 쓰레기나 줍는 일로 치부되는 게 서러웠어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 순찰을 돌아야 했죠.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벤치에 앉은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법이니까요. 공원을 나서는데 다시 그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어요. 차 안에서 리조트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돌려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차가 보였습니다. 환경공학과 교수인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왔나 봤어요. 현관문을 열자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수진이 왔구나. 며느리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서 씻으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박종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었지만 마음의 피로는 씻겨지지 않았어요. 저녁상을 받으며 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괜찮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종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질 않았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없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종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욕당한 것을, 무력감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박종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밥을 겨우 먹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저 리조트 사람들이 올까? 또 쓰레기를 버리러 올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옆에서 부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싸워서 뭐하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월급이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며칠만 참으면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거야. 산림청에서 33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불법을 보고 눈 감지 않는 것, 그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원 미화원일 뿐이죠. 원칙을 지킬 힘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70평생 처음 느끼는 무력감이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동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았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종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공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견뎌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박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리조트 사장이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사진을 찍어두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리조트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 비웃는 표정.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부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굳이 이런 일로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위와 상관없이. 그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산책로를 비추고 있었죠. 박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했어요. 화단에 낙엽을 쓸고 산책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공원 입구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주머니 속 휴대폰을 자꾸 만졌습니다.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나?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그래도 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6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7시쯤 조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는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느꼈어요.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박종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리조트 사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 2명이 따라왔죠. 곧이어 트럭도 들어왔습니다. 짐칸에 비닐봉지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또 버리러 온 거였습니다. 저기다 쌓아놔. 사장이 공원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장소였어요. 직원들이 트럭에서 비닐봉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건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박종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1장, 2장. 조심스럽게 찍었어요. 트럭, 쓰레기, 리조트 로고가 보이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찍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뭐해, 거기서? 박종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킨 건가? 사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 안 했나? 청소나 해. 이건 불법입니다.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비켜.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종수는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신고? 뭘 신고한다는 거야? 환경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폐기물 투기니까요.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차갑게 웃는 얼굴이 섬뜩했어요. 할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시네.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큰 사업하는지 알아? 시청 공무원들이랑
다 아는 사이야.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박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하고 싶어? 아니면 쫓겨나고 싶어?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 이건 충고야. 늙은이가 쓸데없이 나서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 사장이 박종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위협적인 제스처였어요. 박종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든 몸은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다음부터 조용히 있어. 알았어? 사장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흰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박종수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고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내렸어요. 단정한 바지 정장 차림에 손에는 태블릿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한 듯 침착하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시아버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리조트 사장이 수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은 누군데?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이 지역 공원 생태계 조사 중이고요. 수진이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교수라는 말에 조금 주춤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왜 여기에? 현장 연구차 왔는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장은 멈칫했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공원 관리 건으로. 저분이 쓰러질 뻔하신 것 같던데요. 괜찮으신가요? 수진이 박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은 시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손길이었죠.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트럭에서 내리는 비닐봉지들도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쓰레기는 뭔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쓰레기 더미로 다가갔어요. 쪼그려 앉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건축 폐기물, 음식물 찌꺼기, 리조트 로고가 찍힌 일회용품들. 이건 사업장 폐기물인데 왜 공원에 버려져 있죠? 수진이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사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누가 몰래 버린 것 같은데요. 정말요? 수진이 쓰레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로고가 보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었어요.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구자료 수집이요. 공원 내 폐기물 실태 조사 중이거든요. 그건 허락 없이 못 찍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연구 목적 촬영은 합법입니다.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쓰레기의 종류, 양 상태, 그리고 트럭과 리조트 로고까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찍었어요. 박종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인데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전문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박종수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언제부터 이랬어요? 일주일쯤 됐다. 자주 버리나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블릿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쓰레기 종류, 양.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사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환경청에 신고해야겠네요. 뭐? 신고?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면 과징금이 상당할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제64조 위반이에요. 수진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법조문이 떠 있었어요. 사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투기가 아니라 반복적 투기니까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직원들 철수시키세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 즉시 치우시고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환경청에 전화합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진짜로 전화할 기세였어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사장님, 쓰레기는요? 나중에 치우러 오면 돼. 일단 가. 사장은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직원들도 황급히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들이 빠져나갔어요.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박종수를 돌아봤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근데 수진이 너 왜 여기 온 거니? 이 지역 공원 수질 조사하러 왔어요.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근처 하천이랑 연못 수질 분석하는 거거든요. 수진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아버님이 계실 줄은. 혹시 저 사람들이 계속 이랬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버님.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이건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너까지 곤란해지면 아버님이 평생 숲을 지키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버님을 도울 차례예요.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고요. 박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제가 정리할게요. 사진이랑 날짜, 쓰레기 종류, 양까지 다 기록해야 해요. 그래야 신고가 받아들여져요. 수진이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혹시 지금까지 사진 찍으신 거 있으세요?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까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좋아요. 이것도 증거가 돼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전문 분석 보고서랑 함께 제출할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당연하죠. 단순히 신고만 하면 묻힐 수 있어요. 전문가 의견서가 첨부되면 훨씬 신뢰도가 높아져요. 수지는 다시 한번 쓰레기를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GPS 좌표도 기록하고 샘플도 채취했어요. 비닐봉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건축 폐기물이랑 음식물이 섞여 있네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분리수거도 안 하고
수진이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아버님, 혹시 리조트에서 협박하거나 보복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것도 다 기록해 두세요. 알겠다. 그리고 내일 환경청 같이 가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서도 작성할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 바쁠 텐데. 아버님, 이게 제 일이에요. 환경을 지키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게다가 아버님이시니까 더 도와드려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박종수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작업을 마친 수진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 마치시고 집에 가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랑 어머니 모시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래야겠구나. 힘내세요, 아버님.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은 우리 편이니까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박종수도 힘을 얻었어요. 수진이 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싸워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박종수는 쓰레기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김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아까 그 여자분이 누구예요? 제 며느리입니다. 환경공학 교수예요. 어머, 그래요? 멋있던데요. 리조트 사장 혼쭐을 내던데. 김 씨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박종수도 따라 웃었어요. 박 선생님, 이제 좀 나아지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김 씨 아주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힘이 됐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어요.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누군가 함께 싸워준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 수진이가 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있었죠. 아버님, 씻으세요. 바꽃 돼요. 박종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몸이 풀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저녁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아버님, 내일 환경청 같이 가요. 오전 10시에 약속 잡아놨어요. 그렇게 빨리? 네. 제 이름으로 신고하면 빨리 처리돼요. 전문가 신고니까.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서도 작성했어요. 폐기물 종류, 환경 오염 위험성, 법적 근거까지 다 넣었어요. 고맙다, 수진아.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복하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어머님. 법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무섭겠어요. 오히려 보복하면 그것도 신고하면 돼요. 수진의 말투가 당당했습니다. 박종수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버님이 옳은 일 하시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 박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앞날이 불안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박종수는 작업복을 입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떳떳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박종수의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싸워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이 나뭇잎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반짝였어요. 박종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됐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함께 환경청 지역사무소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박종수는 긴장했어요. 평생 산림청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신고자로 이런 곳을 찾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무소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건물이 높아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높은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가자.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그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에 박종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대학교 정수진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서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가 아주 상세하네요.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의견서는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사진, 분석, 법적 근거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잘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나가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증거가 없어지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신 의견서가 있으니 우선순위로 처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리조트에서 증거를 다 없앨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환경청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느려요. 그 사이에 리조트에서 증거 다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그래도 신고는 했으니까. 박종수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아버님, 혹시 리조트 쪽에서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리조트 사장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보복이 두려웠어요. 아버님,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공원에 가야 해. 오늘만 쉬세요. 안 돼. 일을 빠지면 안 되거든. 박종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을 빠지면 핑계거리를 주는 것 같았어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평소처럼 공원에 출근했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관리사무소 주임한테 전화 왔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김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조트 사장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대요. 박 선생님이 자기네 영업 방해한다고. 박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알아챈 건가? 환경청에 신고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임이 찾으신대요. 사무소로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박종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자 주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친절하던 주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앉으세요. 네. 박종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조트 사장님이 어제 전화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쓰레기 버리는 걸 막고 신고까지 했다고요. 그건 불법이니까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한 것 같았어요. 시청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리조트는 이 지역 최대 투자자라고,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박종수는 주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임이 시선을 피했어요.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리조트 측에서 박 선생님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해고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제 권한 밖의 일이라서요. 위에서 결정할 거예요. 아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박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주임님 잘못이 아니에요. 주임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박종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사무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른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옳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마지막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공원 벤치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리조트 사장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장은 곧장 박종수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신 감히 신고를 해? 박종수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사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위협적이었죠. 쓰레기나 줍는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그 말에 박종수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동네가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거 몰라?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박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 아니지.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미 관리사무소에 당신 해고 요청했어. 곧 쫓겨날 거야. 사장이 박종수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박종수는 비틀거렸어요. 벤치에 걸터 앉으며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다음부턴 가만히 있어. 그럼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해.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빠져나갔어요. 박종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산을 지키고 나무를 가꾸고 불을 막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이 작은 공원을 정성껏 돌봤죠.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공원을 자주 찾던 그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 밀었어요. 박종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단다. 우리 엄마한테 말할까요? 엄마가 경찰 아저씨 알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박종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종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학교 가야지? 빨리 가거라. 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네요. 저녁 무렵 박종수는 공원 연못가를 걷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노을이 붉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득 2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구조한 그 가족. 어린 남자아이 둘과 엄마, 할머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불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대원들이 말렸지만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보고 눈 감는 건 옳지 않아요.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시청 환경과입니다. 환경청에서 넘어온 신고건 확인했습니다. 박종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장 조사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환경청 담당자도 함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종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리조트 쪽에서 이미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보면 알겠지.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차였어요. 누구 차일까?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 목소리였죠. 오셨어요? 부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종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손한 인사였어요. 박종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25년 전 강원도 산불 때 선생님이 구해주신 아이가 접니다. 박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그 10살 아이가 형이랑 어머니, 할머니를 구해주셨죠.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박종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 가족이 다 무사하셨습니까? 네.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머니는요? 할머니는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불길 속에서 업고 나왔던 그 할머니. 형은요? 형도 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니 다행입니다. 남자는 박종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은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 지역 시의원입니다. 박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의원? 그 어린아이가 시의원이 됐다고? 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리조트 불법 투기건요. 그리고 신고자가 박종수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싶었어요. 정말 선생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구나. 그리고 묘하구나. 선생님 앉으세요.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의원은 박종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부인이 차를 따라주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리조트가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죠. 시의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종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선생님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은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시는 거잖아요. 박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조례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공원 명예관리자 직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이 지역이 제대로 관리됩니다. 명예관리자로서 공원 운영에 대해 조언도 해주시고 감시도 해주세요. 박종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의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리조트 측에서 선생님을 해고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의원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박종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인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저 산림청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았죠. 저도 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려야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시의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25년 전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의원이 떠난 후 박종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시의원이 되어서. 세상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일은 돌고 도는구나. 부인이 옆에 앉았어요. 잘 됐네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응, 참 신기한 일이야.
당신이 평생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인의 말에 박종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박종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25년 전 구한 생명이 이렇게 자신을 구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참 묘합니다. 선한 일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시의원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어요. 25년 만의 재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시의원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다니.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은 환경청과 시청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옷차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부인이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의 말에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리조트 측에서 이미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며느리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전문가다운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태블릿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일찍 왔구나. 네. 미리 와서 현장 확인하려고요. 수지는 쓰레기가 쌓여 있던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어요. 리조트 측에서 아직 치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증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맞아요. 일부는 없어졌네요. 하지만 충분해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9시 반쯤 차 세대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청 차량 1대, 시청 차량 1대,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1대, 시의원의 차였어요.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환경청 직원 2명, 시청 환경과 직원 3명, 그리고 시의원.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시의원이 박종수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직접 나왔습니다. 시의원님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시의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환경청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수진도 전문가로서 함께 조사에 참여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건축자재, 음식물, 일회용품이 혼재되어 있네요. 환경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고 무단 투기된 것이 확실합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 같습니까? 시의원이 물었습니다. 쓰레기 상태로 봐서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청 직원이 기록하며 말했어요. 수진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주일 동안 최소 3차례 투기가 있었습니다. 사진과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도 작성해 주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환경청 직원이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상세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조사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박종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김씨 아주머니도 와서 함께 봤습니다. 박 선생님 잘 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까지 직접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쑥스러웠어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조트 사장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장은 현장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환경청 직원들, 시의원까지 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리조트 대표이십니까? 환경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귀 리조트에서 버린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날짜, 차량 번호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청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지역 시의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의원님,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공장소 무단 투기,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시도까지. 시의원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협박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확인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시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리조트 사업 인허가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됐으니 영업 정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시의원의 태도가 단호했어요. 사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선생님에 대한 해고, 압력도 즉시 철회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것까지 문제 삼겠습니다. 사장은 박종수를 쳐다봤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박종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으니까요. 환경청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일단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정식 조사 통보서입니다. 일주일 내로 환경청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조사가 끝나고 환경청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시청 직원들도 떠났어요. 시의원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시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보고도 외면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시의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힘들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명예관리자 위촉식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작은 행사지만 주민들께 알리고 싶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우입니다. 시의원이 떠나고 수진도 떠났습니다. 공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종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겼어요. 옳은 일이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환경청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리조트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됐대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집중 감시 대상이래요. 박종수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버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수진이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지. 우리 함께 한 거죠. 수진이 박종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종수의 명예관리자 위촉식이었어요. 시의원과 시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환경청 직원들도 왔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모였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부인과 며느리,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박종수 선생님은 33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하시며 우리 국토를 지키셨습니다. 시장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 공원을 정성껏 가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법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위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시장이 위촉장을 꺼냈습니다. 박종수 선생님을 이 공원의 명예관리자로 위촉합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박종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위촉장을 받고 나서 박종수는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박종수는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모두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느리, 시의원님, 환경청 직원분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박종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박종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석양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축하해요, 할아버지. 고맙다. 이제 할아버지 쫓겨나지 않는 거죠? 박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어떻게? 나무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옳은 일하는 사람. 그 말에 박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구나. 꼭 그렇게 되렴. 네,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뭔가를 남긴 것 같았어요. 용기를, 신념을, 정직함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박종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 함께한 거죠.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박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함께. 그 단어들이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70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옳은 일은 언제든 해야 하는 거지. 박종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라는 것. 그래. 그렇게 살아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의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25년 전에도 오늘도 선생님은 제 영웅이십니다. 박종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시의원이 되어 기쁩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박종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옳은 일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0 나이에 새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었죠. 박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옳은 일을 하며 떳떳하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념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사, 사람들, 박수 소리, 아이의 웃음.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박종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산림청 제복을 입고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 산불 현장도 보였어요.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자신의 모습. 젊었지만 용감했던 자신.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용기는 여전했어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공원으로 가야 했어요. 이제는 명예관리자로서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이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소. 당신도. 공원으로 가는 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아침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박종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70평생 그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공원 뒤편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박종수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박종수는 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오늘도 잘 부탁해. 나뭇잎이 다시 바스락거렸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박종수는 미소 지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고 화단을 가꾸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공원이 깨끗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인사했습니다. 명예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박종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쑥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공원을 비췄어요. 박종수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죠.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박종수는 웃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공원은 더 활기찼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박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공원을 지킨다는 것,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그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박종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도구를 정리하고 작업실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어요. 박종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구나. 이 나이에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게 축복이었어요. 박종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족을 향해.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박종수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작지만 소중한 하루,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공원에서, 나무 아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엄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 용기를 낸 사람의 이야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박종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부당함 앞에서 주눅들고, 때로는 권력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박종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의, 우리 아버지의,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